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생성형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시성 높은 미래를 보여줬던 애플 WWDC 2024와 어도비 2분기 실적 발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이벤트였죠. 애플스러운 AI였기 때문에 AI 이벤트 중 가장 보면서 좋았던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많이 고려한 게 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항상 홈런 타자였죠. 애플이 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애플워치와 에어팟에 이르기까지 홈팟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제품인 애플워치는 2014년에, 에어팟은 2016년에 출시했죠. 두 제품 모두 초기에는 누가 저런 제품을 사냐 라면서 비아냥을 들었던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스펙이 떨어진 적도 상당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잘하는 것은 소비자 기준에서 더 편하고 직관적이며 감각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애플의 혁신은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늘 가장 개인적인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가장 잘 분석하는 기업으로 애플을 빼놓고 논할 순 없겠죠. 애플이 제품을 만들 때 원칙으로 삼는 5가지, 생성형 AI와 LMM을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이 적용됐습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돕는 애플 인텔리전스여야 하고, 당신이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 제품 경험에 깊숙이 녹아들 정도로 호환성이 높아야 하고, 당신을 둘러싼 일상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받는 AI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애플을 함께 이끌어왔던 수석 부사장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시중에 이미 훌륭한 챗봇들이 나와 있지만 이들은 당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많고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맥락을 알진 못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각 사람별로 모든 개인적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로웠던 건 iOS 전반에서 사용 가능한 쓰기 도구였습니다. 아이폰으로, 아이패드로, 맥으로 글을 쓰게 되면 키보드 앱처럼 빌트인 되어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메일이나 메모, 사파리, 페이지나 키노트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우클릭하게 되면 이것을 친구에게 쓰는 버전으로 느낌을 살릴 것인지, 비즈니스용처럼 쓸 것인지, 압축해서 쓸 것인지, 혹은 오탈자를 고쳐줄 것인지, 요약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서드파티 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죠. 워낙 애플 실리콘, 애플 디바이스 자체 OS와 소프트웨어와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같은 언어까지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은 키보드 앱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만든 AI였죠.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적용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젠모지인데요. 그 외에도 사람 얼굴을 고르게 되면 그 사람 얼굴과 비슷한 이모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상당히 가볍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화에서 이모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가장 익숙한 공간으로 침투한 생성형 AI 사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모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다양한 콘셉트를 정하고 생성형 AI의 이미지 배경을 고르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만들어주면서 완성본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꿔가면서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입력하면 요 중앙의 미리 보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MM 업계에서도 상당히 마찬가지였는데요. 애플보다 훨씬 더 사양이 높은 LMM 개발에 나선 기업들은 많았지만 이를 쓸만한 AI로 적용시키는 기업의 수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구글의 발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그리고 그것들과 애플의 발표가 달랐던 점도 바로 이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서 구분됐습니다. 애플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를 의도에 맞게 실행해주는 특화된 LMM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공유한 파일을 찾아줘, 혹은 나랑 누군가와 같이 나온 사진을 모두 보여줘, 그리고 아내가 저번에 보여준 팟캐스트를 실행해줘 같은 모든 동작들을 앱을 통해서 실제 말함으로써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일반적으로 모호한 지시 언어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을 이해해서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출력 모델을 공개한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개떡같이 말하지만 이 모델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애플의 AI가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콜이나
혹은 구글의 서클 투 서치 같은 기능은 결국에는 내가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AI의 방식에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지만 애플은 AI가 나에게 맞춘다는 특징을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애플은 올해 3월 논문을 공개하면서 음성비서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논문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가장 많이 쓰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음성비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현재 시리는 13살이지만 일일 음성 요청 건수는 15억 건이 넘을 정도이죠. 이제 시리가 LMM을 통해서 더욱 자연스럽고 맥락을 파악하는 비서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앱 인텐트였습니다. 시리는 사용자가 말한 것을 수행할 때 여러 앱을 넘나들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바로 앱 인텐트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핑크색 코트를 입은 스테이시를 찍은 사진을 보여줘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하게 됐을 때 그럼 이 시리가 말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사진 앱으로 가서 해당 사진을 찾은 뒤 바로 저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과 달리 시리가 시스템 전반을 옮겨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 출시된 앱 인텐트 프레임워크 덕분이었죠. 특히 좋았던 점은 가장 중요한 해당 기능을 개발자용 API인 앱 인텐트 API로도 오픈한 것입니다. 따라서 앱스토어 내 앱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 내에서 시리가 수행할 수 있는 액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을 요약해줘 라고 했을 때 노션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이것을 애플의 노트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태계 내의 개발자들에 의해서 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애플이 발표에 앞서서 처음 강조했던 문장을 다시 요약하면 상식적인 면에서 뛰어난 다른 AI는 상당히 많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 점에서 애플은 우선 개인정보를 가장 잘 다루는 시리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뛰어난 AI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기업을 우선 활용하기로 결정했죠. 시리를 사용하다가 GPT-4.5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재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의 통합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곤 했지만 생각보다 애플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건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에 애플을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용자 경험에 집착하는 기업임을 배경에 깔고 생각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챗GPT를 어떻게 통합했을까가 가장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은 일단 우선 모든 것을 시리에게 물어봅니다. 시리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시리가 대답을 해주다가 시리가 직접 판단을 했을 때 챗GPT와 대화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전화 연결을 해주듯이 마치 질문과 답변을 챗GPT를 사용해서 물어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Use ChatGPT 버튼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 곧바로 챗GPT를 통한 검색 답변을 표시해주죠. 텍스트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생각과 같지만 애플의 힘은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힘이죠.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결국엔 소비자가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일단 시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해 줄 거야 라는 점까지를 연결시켰다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시리에게 물어보면 온디바이스 AI에서 생각해서 대답해 줄지 혹은 이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대답해 줄지 혹은 본인이 대답할지 혹은 챗GPT가 대답할지를 정해서 알아서 답해주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Ask Siri까지를 완성한 것이죠. 두 번째 자료는 어도비 원조 돈 버는 AI의 근황입니다. 우선 어도비의 각 사업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도비는 크게 보면 두 개, 디지털 미디어와 익스피리언스로 나뉘고 있고 자세하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 내에서 포토샵 같은 미디어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PDF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서 툴인 아크로벳을 다루는 도큐멘트 클라우드로 나뉘게 됩니다. 매출 비중을 분류해보면 디지털 미디어가 74%고 그 안에서 크리에이티브가 59%, 도큐멘트가 15%,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25%, 기타가 1%를 차지하고 있죠.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비중 59%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하실 분야입니다. 어도비의 메인 사업부이죠.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어도비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 해자도 넓은 편입니다. 웹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도비 익스프레스가 있고 개별 제품으로는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포토샵과 사진 처리에 특화된 라이트룸, 그리기에 특화된 일러스트레이터나 PDF에 특화된 아크로벳도 있고 영상 컷 편집에 들어가는 프리미어 프로와 영상 효과에 들어가는 애프터 이펙트가 있죠. 데스크탑 앱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 어도비 입장에선 가장 오래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해온 분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웹과 앱의 시대에 맞게 어도비도
최근에 적용 중입니다. 피그마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캔바처럼 웹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앱 수요에 맞게 웹과 모바일 앱에 대한 서비스를 따로 만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양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MAU가 분기 사이 2배 증가하는 등 빠르게 무료 사용자가 늘고 있고 향후 유료 사용자로 넘어올 풀이기 때문에 어도비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 비중상 15%를 차지하고 있는 도큐먼트 클라우드입니다. 어도비의 문서 관련 작업 사업부입니다. 간단히는 PDF를 다루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문서가 PDF를 통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아크로벳 시리즈를 통해서 PDF를 만들고 편집하고 주석을 달고 서명하는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사업부입니다. 개발자에게 아틀라시안의 협업 툴인 지라가 익숙하신 것처럼 마케터시라면 구글 애널리틱스와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객의 움직임과 행동들이 이제는 웹과 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디지털 소비자 경험을 잘 분석하기 위한 분석 솔루션 활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비교적 쉬운 구글 애널리틱스이고 보통의 대기업에서는 어도비 것도 병행해서 사용하곤 하죠. 사용자의 행동들을 시각화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나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통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와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보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구글 애널리틱스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가면서부터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사용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는 구글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담은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어도비 경영진은 유독 생성형 AI로 인해 신규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도비의 매출 성장은 꾸준히 더 높은 가격의 구독자를 사용하는 신규 고객의 사용자가 늘면서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생성형 AI에서도 고수하고 있죠. 이번에 특히 강조한 첫 번째 요소는 처음 어도비에 적용했던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AI 붐이 있었던 2분기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은 바로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달리가 어떤 에셋의 생성 건수를 보이냐 추세가 중요했는데요. 우선 어도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적인 GA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 달리의 사용량이 상당히 높았으나 어도비의 사용 건수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사용자들이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이미지 편집에 쓰고 이미지 생성의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쓰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반면 달리는 단순한 이미지 생성 툴이기 때문에 리텐션율이 떨어지고 현재는 숫자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구독자의 증가 요인은 PDF에 관련된 트래픽이 늘면서 발생했습니다. PDF 링크 공유를 하는 양이 상당히 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나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내 확장 프로그램으로 PDF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료 사용자 풀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유료 사용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이번 4월에 출시했던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있는 아크로벳 AI 어시스턴스가 더해지면서 무료 사용자 중에 일부가 유료 사용자로 꾸준히 유입되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아크로벳 PDF 리더에게 이것을 요약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질문하면 얘가 답변해주는 식입니다. 특히 이제 단순한 AI 챗봇을 넘어서 Ask Siri, Ask Acrobat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맞는 답을 주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용자 경험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는 매출이 아닌 RPO, 남은 의행 의무,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에서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수주잔고와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데 미래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지표입니다. RPO는 현재 고객들이 향후 회사와 맺은 계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출하기로 맺은 계약의 총액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인된 계약이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들어온 계약이죠. 그렇지만 구독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를 매출 인식을 천천히 해가는 것입니다. 영업팀들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RPO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생성형 AI로 인해서 어도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은 약간 달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독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도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번 주 실적 발표 8개 기업에 대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비교 차트,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애플 WWDC의 프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반기 중소형주 매매와 주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미국 경기나 소비 트렌드, AI 수요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업들의 AI 추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AI 사용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피자 주문이 들어오기 전 피자를 만들게 되는 도미노 피자와
아마존 물류센터 내에서 AI를 대규모 배포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 WWDC가 이번 주 AI 이벤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엔비디아 3월 GTC 2024에서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표 이후 주가가 내리자 블랙웰이 별로인가봐 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바로 코멘트를 드리면서 블랙웰은 역대 최고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AMD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생각을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6월에 애플 WWDC도 애플이 AI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내리자 사람들은 애플 AI에 혁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코멘트를 드리면서 AI 비서의 미래를 보여줬고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두 가지 모두 컨트라리안에 가까울 정도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맞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전력망에 대한 7번째 직접적인 전력망 분석으로는 세 번째 산업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1860년대 장작에서 석탄으로, 1950년대 석탄에서 오일로, 2015년부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JP모건에서 미국 변압기의 수요와 리드타임에 대해서 20년 전문가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픈 AI 퇴사자의 글 2027년 AGI가 온다입니다. AI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AGI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한 달에 2건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글은 꼭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큰 틀에서 왜 오픈 AI가 AGI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027년에 AGI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이유와 그리고 AGI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올 거라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도비의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어도비가 다시 AI 위너로 접어드는 실적 발표였는데요. 생성형 AI 기능들이 신규 구독자를 유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